단일화의 데드라인으로 꼽혔던 이 투표 용지를 인쇄하는 바로 전날 17일 이 인쇄일 하루 전날인 17일까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를 할지 말지가 또 화두였는데 결국에는 이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사전투표 전날이 28일까지 그래도 남아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런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우선 평론가님은 이 내부적인 국힘 안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며칠 전에 조광황 최고위원은 또 뭐 한동훈이 양보를 하면 복당시키겠다 막 이런 좀 의지도 내비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인터뷰는 별로 뉴스 가치는 없고요. 예. 그냥 그 좀 진지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실제 보면은 네네. 네, 약간 그냥 양아치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고 네. 단일화 안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 건 맞는데 일단은 이 데드라인은 이제 네. 일반적으로는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가 한 번 있고 그리고 투표 용지에 인쇄되는 거가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사전 투표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 투표일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전에 심상정 후보가 경기도지사 나온 적이 있어. 심상정 의원이 그때 그 사퇴를 투표 사흘 전에 했어요, 그냥. 사흘 전. 유시민을 밀겠다며. 근데 네. 김문수가 됐죠, 그때. 됐는데 어쨌든 그냥 조건 없이 사퇴하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민주진보 단일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부산복합에나 해당은 안 되고 제가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둘 다 이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는 방식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그 확률은 한 30% 미만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냥 삼자 구도로 보는 게 훨씬 더 제가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손모가지 걸고 내가 누구랑 손모가지 걸었대 보니까. 그래요? 단일화 안 된다 나는 그 한결의 하호영은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둘이서 손모가지 걸었어. 그래. 내 손목은 소중하니까 단일화하지 마세요. 손목이 여기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손목까지 걸어. 네. 500원만 걸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 삼자 구도에서 약간 지금 최근에 눈에 띄는 거는 하정우 후보가 주춤하고 그리고 이제 37%에서 39% 이 정도 나오다가 그 MBC 부산 MBC 한길 리서치에서 35.5가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구조적인 하락세인지 아니면은 그게 여론조사가 튀는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도 35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 언저리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40% 가까이 나오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삼자 구도에서 한동훈이 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40%가 하정우가 나오면은 이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박민식이 15%까지 거의 꼭 꼬꾸라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근데 제가 계속 어렵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4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은 뉴비 얼굴이 안 알려졌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내가 하정우의 가능성을 계속 높이 본 건데 만약에 35%대로 만약에 빠진 게 구조적 추세라면은 진짜 해볼 만하겠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럼 1강 2중 구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2강 1약 구도까지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이번 주에 나오는 거를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조를. 네. 저는 이제 갔다 왔잖아요. 매주 이제 한 달 내내 매주 가서 토요일 일요일 날 있고 또 어떤 때는 한 4일씩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현장 돌아가는 걸 보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확신을 했어요. 이거 이기겠다. 한동훈 대표가 이기겠다. 후보가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그 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제는 마침내 갔더니 이제 그동안에 박민식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와서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한동훈으로 가야겠다라는 얘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좀 달라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왜 이게 이제 크로스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정우 후보가 생각보다 그 매력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 정청래 대표로 전재수 이 세 명이 이제 온갖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30몇 프로가 된 거야.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은 다 민주당 표는 다 똘똘 뭉쳤어요. 여론조사 보면 한 8, 90%는 다 하정우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거의 하정우를 찍겠다는 게 1%, 2%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걸 치고 가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한계 오자마자 손탈탈부터 시작해서 오빠 논란부터 시작해서 예.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 떠넘긴 거 그다음에 자기 공약 발표할 때 거기에 GRDP가 그러니까 그 지역 총생산이 1인당 이 1,200만 원인데 이걸 1억 2천만 원이라고 발표를 네. 해서 야 우리가 뉴욕만큼 잘 산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 들었던 예. 거 뭐 등등이 상당히 본인의 어떤 그런 한계를 보여준 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투표율이 매우 높아요. 그래. 다른 쪽에 비해서 예. 이게 대개 이제 지방선거는 한 60% 이내잖아요. 50에서 60% 정도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북갑 지역이 이례적으로 항상 투표율이 높더라고요. 그건 왜냐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아마 투표율이 70% 넘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투표가 높은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보수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지역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가면 그러면 보수 후보한테 유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 예. 여론조사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알뜰폰들을 많이 써요. 알뜰폰은 여론조사에 잡히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엊그제 이제 북갑 아까 그 만덕에 그 주민 뭐 축제인가 뭔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북구 지역에 축구 시합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세 후보가 다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나타났을 때 주민들의 반응, 환호성, 사진 찍자고 서 있는 줄 이런 걸 보면 그냥 너무 압도적이야. 그러면 한동훈 후보에게 다 쏠려서 사진 찍자고 그러고 환호하고 뭐 손잡자고 그러고 뭐 이러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 보면 한 6대 3대 뭐 한 1, 2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야 이게 여론조사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 민심이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구나라는 예.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인지도하고 또 실제로 투표하는 건 다르다. 그 말도 맞죠. 예. 근데 인지도가 있어야 어쨌든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고 또 뭐 죄송한 얘기지만 박민식 후보 쪽에서는 사실은 캠프에 그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런 소문들이 계속 들려와요. 그래요? 다 일할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그 공동선대위원장에 무슨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을 임명했지만 그분들이 뭐 내려올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뭐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사실상 이미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여론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그래서 이번 주말쯤 되면 분명하게 이게 그 우열이 가려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21일 날 이제 출정식 다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평론가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하정우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AI 기획수석을 지내다가 내려왔는데 사실상 뭐 인지도는 크게 높지 않아도 지지율에서는 항상 그래도 1위를 차지했는데 조금씩 빠지는 분위기예요. 이건 좀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는지. 안 빠지면 이상하죠. 그런가요? 아니 뭐 김준혁 최고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기보다는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더 공고하게 뭉쳐있다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고. 네. 왜냐하면은 그 지난해 대선에 부산 전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얻은 표가 40%였어요. 평균이. 예. 근데 북갑은 41%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느냐 평균적으로 진영이 쫙 갈렸을 때 네. 그렇게 차이 나지는 1%포인트면은 그냥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과거에 이제 민주당을 찍어봤던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네. 약간 뭐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부산에 다 저건데 국힘이 국회의원인데
여기마저 내주면 되겠냐 약간 이런 게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속력이 확실히 강한 건 같고 하정우는 제가 계속 예전에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지상전이 안 돼서 여기 고전할 거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가 지금 선거 치러본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내가 그 얘기를 초반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우려가 그 슬픈 예감이 이제 현실이 돼가지고 지금 뭐 슬퍼요 슬프게 나는 기쁘구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된 거라서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만큼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잘하면 그게 이제 좀 봐야 될 거.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실책이 한 3-4번 연속으로 나왔을 때 이게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지고 빠진 게 구조적인 건지 아닌지 35% 나왔던 35.5 부산 MBC 한길 리서치 나온 게 이게 구조적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알들이 그러니까 뭐 김종혁 최고가 얘기하신 게 이제 이동전화 가상번호 방식이고, 그러니까 그냥 RDD 방식이 있어요. 랜덤으로 걸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무성전화 가상번호 방식이 많고 부산 MBC 것도 그거예요. 이동전화. 그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통 3사한테 돈 주고 번호 하나당 얼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대 남성 이렇게 꼬리표가 부산 북구 거주 이거 있으면은 그걸로 돌리는 거. 랜덤은 이제 RDD는 랜덤이거든요. 그래서 랜덤으로 돌렸을 때 보수가 더 잘 나와요. 실제. 예. 그래서 여기에 알뜰폰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추정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알뜰폰 써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희망을 이렇게 김종혁 최고처럼 세게 품는 것도 이상하진 않다. 하지만은 그게 뭐 역전이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그러면 좀 러프하긴 하지만 골든 크로스 시점은 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이번 주말 정도로 예상해요. 아, 주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21일 날 그 출정식을 해요. 네, 맞죠. 출정식을 하는데 보면 제가 이제 그 구포시장도 올 때마다 들리는데 이번에 와서 이제 구포시장에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국수도 먹고 뭐 회도 먹고 그랬어요. 시장에 가서. 근데 그 시장에 진짜로 깜짝 놀란 게 거기서 텍사스에서 온 네 식구를 만났어요. 텍사스요? 텍사스에서 왔어. 멀리서 오셨네요. 거기. 그러니까 한동훈을 응원하려고 텍사스에서 와서 구포시장 왔더라고요. 그리고 정말요? LA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일본에서 온 분들도 만나고 그거 보니까 구포시장이 완전히 명물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국제시장 됐네. 국제시장 됐어. 구포시장이 국제시장이야.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가다 보면 뭐 인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뭐 사진 찍자 인사하자. 그리고 상인분들이 확실히 달라진 게 처음에 한 달 전 그리고 뭐 그때 갔을 때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 반겨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상인들도 많이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고 이 한 달 동안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완전히 그 낮은 자세로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것들이 드디어 이제 그 결실을 보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주말 정도 되면 그때 나오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명백하고 뚜렷하게 그게 드러날 것이고 이번에 21일 날 출정식을 하거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 재밌는 게 그 출정식을 거기다 아침에 하더라고요, 다. 아, 그래요? 네, 그 서울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다 저녁에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침에 하더라고. 아침에 하는데 사실 그 아침에 하면은 자다가 뭐 7시, 8시에 해서야 그거 무슨 뭐 사람들이 오기도 좀 힘들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아마 그 몇 시인가요? 6시. 아침 6시요? 아니요. 저녁 6시. 저녁 6시. 6시 하는데 그 구포시장에 쌈지공원 있잖아요. 저 출마 기자회견도 거기서 했었고 그다음에 그 해피마켓 할 때도 거기서 해서 사실 쌈지공원은 거의 한동훈과 한동훈 지지자들 뭐 이런 분들이 다 계속 집회를 했던 곳이에요. 모임을 가졌던 곳이어서 그 장소에서 또 합니다. 또 하는데 아마 그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하얀색 물결로 뒤덮이지 않을까. 장관을 잃을 거예요. 그래서 구포시장이 한여름은 아니죠. 이제 초여름에 눈이 내렸다. 구포시장에 눈이 내렸다라는 표현이 그 적당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흰옷과 모자와 뭐 그 무소속을 상징하는 그런 복장으로 거기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더 뚜렷해질 것이다. 이게 목요일이니까. 네. 그 목요일 날 그 21일 날 출정식을 계기로 해서 우열이 더욱더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김종혁 최고가 그렇게 보시는 거야.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그러니까 구조적인 좀 이게 한계라든지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좀 많이 어느 정도 보도가 나와서 인지를 하셨을 텐데 네. 그 8일에서 10일 한국 KBS 총국이 이제 부산 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그때 이제 하정우 37, 한동훈 30, 박민식 17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뭐 한동훈 캠프에서 많이 고무가 됐다고 들었는데 이때 단일화를 했을 때도 40대 37로 하정우가 앞서 접점 내지만은 앞선 걸로 이제 앞섰다기보다는 숫자가 더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그 지지자들 박민식 지지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걸 보니까 박민식 지지자의 12%는 하정우로 가고 그거는 한동훈 지지자가 12%가 하정우 가는 거랑 똑같았어요. 그건 똑같았는데 박민식 지지자의 23%만 한동훈을 찍고 53%는 없다. 물론 이게 없다가 다 투표를 포기하는 건 아닐 테죠. 하지만은 박민식 지지자 이 17%라는 박민식 지지자들은 소위 말해서 짠물이에요. 그러니까 강성 보수고 한동훈 꼴도 보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중에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한동훈한테는 표를 안 주겠다 차라리. 그러니까 단일화가 꼭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민심에 의한 단일화에 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 보수 분열이 이게 심상치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민식과 그러니까 하정우한테 다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박민식 거는 점점 흡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정우 표를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되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그 이제 여론조사의 결과에 나오면 지금 이제 그 하정우 후보는 그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져오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보수 진영으로부터 가져오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여튼 한 자리 숫자예요.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져오는 표도 9%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건 13%인가 이래요. 두 자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범진보라는 분들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야, 그 사람도 뭐 어쨌든 계엄도 막은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뭐 그 사람 지지하는 게 괜찮지 않아? 라는 게 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그 하정우 후보를 지지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훨씬 낮아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그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감정상으로 나 지금 그 박민식 찍고 있는데 지지하고 있는데 뭐 박민식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나 안 해.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투표할 때도 그럴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서 말이야, 될 사람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전재수야, 우리한테 와서 맨날 형님, 누님 뭐 이래가면서 했으니까 찍어줬지만, 이 친구야 뭐 우리가 뭐 그럴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분위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박민식 후보의 표가 상당 부분 한동훈 표로 이전에 들어갈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딱 저런 얘기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하고 비슷해요. 서동요 있잖아요. 뭐 애들이 뭐 평강공주님은 뭐 온달한테 뭐 이렇게 막 노래 부르듯이 그 현장에 가보면요. 그 한동훈 후보 유세하잖아요. 그 다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막 뛰어와갖고 아저씨 저랑 사진 찍어요. 이런 애들이 줄을 쓴다니까. 그리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서 제가 웃긴 경험을 했던 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저학년쯤 되는 애들인가 봐. 그 식당 주인분의 자제분과 친구들인 것 같아. 얘네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야, 너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나온다는데 알아?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학생도 아는 거면 상당히 초등학교, 중학교 뭐 저학년 되는 애들이 한동훈이가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그러면서 막 마치 무슨 서동요 부르듯이 그렇게 여기저기서 그 어린
친구들이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어서 예. 제가 보면 야 이게 확실히 민심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가서 뭐 저도 전직 기자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쭉 워치를 해보면 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한테 좀 불리한 것도 좀 지켜보려고 하고 뭐 이러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보수적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니까 네. 분명히 편견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야 옛날보다 훨씬 많이 달라졌고 이런 분위기가 저도 선거 치러본 2번의 선거 경험을 보면 아 이건 굉장히 희망적이구나 예.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지금 사실 북값 얘기만 했지만 부산에선 또 부산시장도 뜨거운 선거인데 여기서는 또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앞서고 있고 또 오차범위 내 초박빙이라는 여론조사도 나오긴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는 또 단일화를 그때 박민식 후보 가서 필요하다 이렇게 외쳤던 만큼 약간 이게 뭐 국민의힘과 한동훈 그 사이에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가 좀 생긴 것도 있는데 여기 부산시장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평론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니 뭐 전재수 후보가 네. 뭐 오차 범위 내든 오차 범위 바뀌든 이기고 있고 예. 그 구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큰 틀에서 구도가 변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약간 대충 견적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전재수 후보 부산시장 후보가 좀 약점도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평가는 대충 끝난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이미 다 선 반영이 돼 있고. 전재수 장관으로서의 전재수가 또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HMM 뭐 이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좀 효능감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지역 발전론에서 밀리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박형준 시장은 지금 대부분의 국민의힘의 지자체장들이 지금 이번에 선거 나온 분들이 그랬는데 왜 한 번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좀 불리한 선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모로 불리한데 박형준 시장 감동란하고 같이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왜 그거라고 해서 그 보는 사람들은 원래 박형준 찍겠지. 예. 박형준 그거 같이 해서 잃는 표와 얻는 표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보면 진짜 마음이 급하구나 이제 막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주워 먹으면 안 됩니다. 배탈나요 진짜. 예. 김재현 최고는 지금 부산시장에서 좀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착화되고 있잖아요. 예. 이걸 깨야 되거든요. 이거 뭔가 깨는 참신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박형준 시장께서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처럼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전략을 잘못 세운 거야. 감동란 TV나 뭐 이런 이른바 강성 혹은 극우 소리를 듣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가서 손잡아 보니 그게 오히려 중도층이나 온건 합리 보수 쪽에서는 야 좀 뭐 하는 거야 라면서 그 지지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 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한동훈 후보와 연대를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박 후보가 예. 그 출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를 모른 척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그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내야 되는데 네. 만약에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아이 그래도 나는 박형준 뭐 감동란 TV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이어서 나 뭐 안 찍을 거야. 나 전재수 찍을 거야. 이렇게 돼 버리면 네. 뭐 이건 뭐 이길 수가 없죠. 고민이 좀 필요할 거예요. 지금 박형준 후보 캠프에서는. 예. 뭐 이번에 평택을도 주말 사이에 개소식도 열고 참 조국 대표가 좀 센 발언들도 하면서 민주당과 신경전도 좀 벌이기도 했는데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1시간 간격으로 이 개소식을 열었죠. 또 각각 개소식에 참석한 인물들도 좀 화제였는데 김용남 후보 먼저 개소식에는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거의 총출동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개소식부터 좀 어떻게 보셨는지 평론가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가 좀 급해져가 뒤에 좀 얘기하겠는데 좀 네. 급해져가지고 이게 이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되면
되면은 정청래 체제에 대해서 좀 매서운 평가가 올 테고 당대표 재선도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네. 이게 이제 평택까지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된다. 그러면은 당 지도부가 제대로 예. 김용남이 공격받을 때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상 조국이 이기는 걸 방치한 거 아니냐, 해당 행위다, 뭐 이런 프레임에 갇히기가 쉬워서 예. 지도부가 좀 총출동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선이 좀 이렇게 친명들이 좀 다들 이제 김용남을 세게 지원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어요. 그래서 네. 뭐 김영진 의원도 그날 뭐 축사도 하고 예. 뭐 이제 김용 개소식도 뭐 가고 막 이렇게 지금 전체 그런 분위기고 조국 후보는 지금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분들 뭐 이렇게 시민사회나 뭐 이런 분들이 꽤 아니면은 과거 친노들 예. 예를 들면 이호철 전 정무수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정래 작가 뭐 이런 분들도 등판하셨더라고요. 예, 뭐.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성근 배우 뭐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과거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흥미로워졌다. 일단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뭐 단일화 얘기는 굳이 이제 할 필요가 없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조국 김용남 단일화 얘기는 뭐 거의 언급할 이제 아젠다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싸우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미 이 조국과 김용남 후보 간의 단일화는 강을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걸까요? 그러니까 예. 단일화는 2등, 뭐 3등, 4등 뭐 이 후보들이 1등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조국과 김용남이 번갈아 가면서 1등을 하고 있는데 1, 2등이 3등을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 이건 너무 웃긴 얘기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이동이 1등을 찍으면은 그때는 모르겠어요. 한번 단일화 해보자는 테이블이나 뭐 주변에 압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굳이 단일화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럼 지금 진보당에서 나온 김재현 후보와의 뭐 단일화도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네. 울산에서 큰 틀에서 그 지역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여조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단일화에 대한 한시름을 덜었어요. 예, 그러니까 울산이 1순위고 네. 평택은 2순위였어요. 진보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진보당 입장에서는 평택을 울산같이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가 이제 계속 산단이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울산에서 일정 그 민주노총도 있고 일정 정도 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이제 지역 지자체장이나 뭐 이거 구청장이나 후보를 내는 것처럼 그게 목표지만 이제 시작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100% 단일화를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이미 울산의 동구청장은 민주당 후보가 사퇴했어요. 예. 그래서 진보당 후보가 네. 이제 아예 구청장은 사실상 당선될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은 뭐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는 그게 아직까지 없어서 그러면은 김재현 후보는 지금 의정부에서도 단일화한다고 본인이 양보했고 네. 대선도 뭐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왔고 그렇죠. 뭐 이러면은 계속 이제 양보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진보당이라는 정당의 대표로서 좀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조금 너무 이제 양보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당내 반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주목하는 거 하나예요 지금. 네. 뭔가요? 유이동 황교안 단일화. 예, 맞아요. 이거는 저는 가능성을 좀 높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요? 예, 지금이 아니라 선거 막판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유이동 황교안 단일화는 수치상으로 7에서 11% 정도 황교안 후보가 나오고 네. 이 숫자는 무시할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황교안을 찍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표를 유이동한테 할 가능성이 높아요. 투표를 뭐 안 하는 분도 좀 있겠지만은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단일화 함으로써 중도 쪽에서 잃는 게 있을 텐데 이게 반반 싸움이면은 상당히 로스가 클 텐데 예. 이미 유이동이 가져갈 표는 그 전체 포션에서 크지 않고 예. 중도 포지션까지 민주당이나 이쪽 김용남이 가지고 있고 보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해볼 만하다. 그래서 막판에 될 것 같아.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인 건데 이쪽에서 먼저 단일화 논의가 나와서 저쪽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니라 예. 막판에 그냥 번개꿀에 콩고어 먹듯이 확 어떻게 단일화가 되고 예. 손쓸 그거 없이 투표장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약간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김준현 체육교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유이동 후보와 이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막판 단일화를 한다면 이 평택을도 판세가 좀 뒤바뀔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희망하죠. 그렇게 희망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는데 네. 아까 김진일 평론가 얘기한 대로 황교안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분은 부정선거론자인데 네. 그러니까 뭐 7에서 11%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다음에 선거에서 진 다음에 나는 내가 1등이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난 내 실력으로 졌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나중에 어느 시점 돼서 본인이 이제 그 TV 토론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할 거 다 하고 예. 그다음에는 야 나는 보수 단일화를 위해서 뭐 범보수 진영의 어떤 단합과 단결을 위해서 나는 사퇴할래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꽤 크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황교안을 지지했던 강성표들이 딴 데 가지는 않을 거고 유이동 후보에게 아주 상당 부분 많이 흡수될 것이다. 예. 근데 과연 이것이 그러면 3분지계가 되는데 김영남, 조국, 유이동 이렇게 세 후보가 그렇죠. 3분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조국과 김영남이 단일화를 할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국 대표로서는 만약에 여기서 자기는 출마했는데 김용남이 당선되면 그러면 뭐 유이동이 당선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다음에 김용남이 당선돼도 본인으로서 타격이 엄청 큰 거죠. 그렇죠. 엄청 큰 거여서 그럴 경우에는 뭐 다른 명분을 세워서 뭐 네. 진보 진영에 뭐 전체적인 승리를 위해서 내가 대승적인 양보를 한다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저는 김영남 후보가 사퇴를 하거나 그 조국 후보로 단일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그 조국 후보가 어떤 선언을 통해서 사퇴하는 형식을 할 수는 있겠다. 근데 가장 유력한 건 셋다 나가는 거다. 그렇게 보여져요. 네. 지금 사실 조국 후보가 또 개소식 때 이런 말도 했는데 제가 당선되면 민주진영을 통합하겠다. 이 말을 듣고 좀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신이 뭔데 통합을 하냐 막 이런 좀 분위기도 나오는 것 같고 또 박지원 의원은 조국이 만약에 낙선하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이 단일화 양보해라 좀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과 이런 각을 세운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게 조국 후보가 만약에 소위 말해서 단일화로 포장한 양보를 하려면은 네. 지지율이 많이 안 나와야 돼요. 아. 근데 비슷비슷하거나 뭐 여조에 따라서 오차범위 내지만 조국이 이기는 게 나오는데 예. 그 양보를 할까요? 지금까지 1등이 양보한 거는 안철수밖에 없어요. 박원순한테. 네. 그거 가장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었어요. 그때 서울시장을 하고 여러 번 하고 그러면서 정치적 위상이 물론 지금도 훌륭하신 분이고 하지만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다른 문제. 여기서 양보를 하면은 조국이 네. 그러면 더 위상이 높아지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부를 걸어야 된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이동 황교안이 이제 만약에 연대를 하거나 그냥 황교안 후보가 그냥 스스로 사퇴를 해서 유이동 쪽에 표가 더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러면은 조국은 그대로 단일화 안 할 거고 김재현과 김용남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조국 대표가 굳이 뭐 민주당과 합당을 재추진하겠다 이 뜻을 밝힌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민주당 지지표를 가져와야 되니까요. 조국혁신당 지지표가 얼마나 지금 그 뭐 여론조사 이런 게 보면은 대충 반반 50대 50에서 55대 45 예. 이 정도를 조국 후보가 45 정도에서 50의 정도 가져가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들도 계속 지금은 격화되는 내용만 나오거든요. 불안해요. 그럼 이 지지자도 내가 조국을 좋아하지만은 지지할 마음이 있지만은 조국이 이런 식으로 선거 마케팅하고 이게 선거가 흘러갔을 경우 오히려 막 그 진보 진영이 분열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당도 다시 추진하고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진보 진영이 하나가 민주 진보 진영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먹힐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 진영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조국 싫어하는 사람들은 네가 뭔데 이렇게 벌써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참 이 민주당 상황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김관영 지사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이 김광현 지사가 정청래 대표를 오히려 향해서 좀 신경전을 가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특히 또 이 여론조사를 보면 정말 이게 오차범위 내일 때도 있고 굉장히 박빙인 상황에서 여기서 또 정청래 대표도 약간 다급해진 모습인지 또 전북에 좀 총동원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상황은 지금 판세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김준영 최고께 여쭙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네. 간단한 그 공천 형식상으로는 공천 갈등이지만 그 내용상으로 보면 친명과 친청의 갈등이죠. 예. 그래서 그 굉장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게 울산도 사실 뭐 김상욱 후보도 네. 이거 뭐 정청래 후보가 나를 전혀 안 도와준다 이렇게 막 그 항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당 지도부가 이제 나서서 좀 어떻게 수습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이번 선거에서 저 호남 지역에서 3군데에서 무소속이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세 군데요. 네, 그 기초자치단체장. 네. 그 전북지사도 그렇지만 전남의 순천시장인가 뭐 노광규 씨 나온데 예. 거기도 보면은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청래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울릉도까지 가면서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자기 선거운동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당 대표 경선에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자기 선거운동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 이후에 네. 그 민주당 내에서 그 정청래, 그 친청 그리고 친명 이재명 대통령 파들 간에 예. 그 일합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게 전당대회 때 아마 정말 꿀잼일 것 같아요. 코피 터질 것 같아. 예. 정말 이게 시선이 8월 전대까지 이어질 만큼 이 김관영 지사가 쏘아올린 이런 파장이 좀 굉장히 큰데 이 불씨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근데 이게 김관영 지사가 쏘아 올렸다기보다는 네. 당내 구도가 이미 그렇게 있으니까 김관영이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별로 잘한 건 없는데 네. 대립이 나눠줘서 그런데 그 음주운전 걸렸는데 왜 쟤는 단속 안 해요?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먹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반정청래 정서가 어느 정도 있다. 뭐 이거를 이제 확인하고 거기에 본인의 선거운동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 선거는 지금 정청래 리더십을 묻는 선거다 이렇게 이제 예. 해버리니까 친명들도 결집하고 정청래 싫어하는 사람도 결집하고 막 예. 그 뭐 좋은 건 아닌데 오죽하면은 무슨 뭐 정청래 암살단 뭐 이런 것까지 막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 뭐 그게 진지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네.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거죠 정청래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재밌게 됐어요 진짜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광역단체에서 무소속이 된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 원희룡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호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소속이 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공천을 못했다라고 이제 공격받을 수밖에 없죠. 예, 예. 사실 후보들 간에 좀 편하게 또 더 직접적으로 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하는데 이 토론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뭐 정원호 후보뿐만 아니라 하정우 후보도 그렇고 네. 추미애 후보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그냥 한 번만 토론하고 끝내겠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준영 최고도 조금 불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부자 몸조심하는 건데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나 하정우 후보나 그 한 분은 성동구청장을 하신 분이고 한 분은 사실은 민간기업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예. 서울시민 전체가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일수록 더 자기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국정에 대한 그 시정이라든가 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자세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하정우 후보는 더 이해가 안 돼. 이분은 진짜 완전히 초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도전하는 입장이잖아요. 기성 정치권에. 그럼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는 이걸 하겠고 저걸 하겠고 여기 현재 이게 뭐가 문제고 기성 정치인들은 뭐가 문제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네. 하는 얘기가 나는 유권자 만나기 바빠서 그런 말싸움할 시간이 없다. 아니 무슨 말싸움이에요 그게. 그럼 정치 토론이라는 게 그 국회는 맨날 말싸움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래서 이게 본인의 어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본인의 그 정체가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예, 뭐 그 젊은 놈이 왜 그러노? 뭐 맨날 도망만 다니고 뭐 이런 부산 분들의 어떤 그 반응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네. 정원 후보도 자기가 좀 앞서가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정원 후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뭐 정책 발표할 때 보니까 뒤에서 누가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말하지 마. 입 다물어. 뭐 이러니까 가만히 대답도 안 하고 예. 이것도 좀 처음 보는 일이에요. 아니 뒤에서 누가 뭐 모르모트도 아니고 예. 본인이 본인의 생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그걸 누가 대답하라면 대답하고 안 하면 안 합니까?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분의 정체가 뭔지도 참 궁금하거니와 예. 이렇게 이 국민 앞에서 그 어떤 질문이라든가 공개적인 어떤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는 분들이 서울시장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것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예.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지금 이렇게 그 우리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하나도 잘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각 후보들의 격차가 줄고 있는데 재밌는 건 네. 민주당은요 그 후보들이 대부분 자기 당의 지지도와 거의 비슷비슷해요. 수렴해요. 아, 예. 예. 좀 떨어지거나 수렴한데 국민의힘은요 우리 당의 국민의힘 지지도에 비해서 후보들의 지지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렇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의 독주는 막아야겠다라는 그런 국민들이 예.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말이죠. 당 지도부는 정말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해야 돼요. 당원들한테도 정말 죄송합니다 해야 되고. 예. 근데 자기가 잘 돼서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게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시는 그 당 지도부 이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평론가님께서는 좀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토론을 피하는 건 오히려 좀 안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원래 여론조사상으로 1등을 하던 후보는 원래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예전부터. 네. 그렇죠. 지금 뭐 오세훈 시장도 예, 예전에 예전에 뭐 그 당내 경선할 때도 토론 안 하려고 했고 네. 예, 뭐 쓸모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옛날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필요하다. 그래서 네. 뭐 입장이 바뀌면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뭐 상황이 다른데 만약에 제가 하정우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보장 아니시라면 예, 절대 안 할 거예요. 위험해. 예, 위험해.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예. 뭐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 언저리에서 토론을 보거나 토론을 좀 이렇게 이런 말을 좀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차이가 커서 네. 이거는 무조건 안 하는 게 맞다. 뭐 하정우는 안 하는 게 맞고 정원호는 해야지 내가 보기엔. 정원호는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네. 공격할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안이하게 간다. 제가 보기에 이 선거를 본인이 도전자인데 그렇죠. 본인이 마치 지금 뭐 삼선 도전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예. 당장 이 철근 문제 이것도 공격적으로 어차피 저쪽에서 나오는 것도 다 받고 그렇죠. 본인도 공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략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 예. 정원호는. 그리고 하정우는 안 해야 돼. 그게 뭐냐면은 그 2024년 총선에서 예. 화성을에서 공영훈 민주당 그 현대차 전 사장하고 예. 이준석 그리고 저기 한정민 세 명이서 토론을 했어요. CBS에서 한번 망했어 공영훈이 그때. 아, 심지어는 공영훈이 그때 안 나왔어요 토론에. 목소리로 전화로만 했어요. 그때 그게 이준석하고 한정민은 자리에 나오고 그 김현정이 할 때 예. 공영훈은 전화로 했어. 나 이런 토론회 처음 봤는데 거기에서 네거티브가 막 세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대응을 못 해가지고 완전 망해가지고 그 낙선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토론 잘못하면 망한다. 그럼요. 또 민감하죠 토론에 또 국민들도 반응이 제일 뜨겁고 사실 한동훈 대표랑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토론했으면 또 그것도 참 다양한 장면이 나올 것 아니 같아요. 거기 박민식 후보도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삼자가 네, 토론을 그래서.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 북구 사람 하죠. 그 박민식 후보 맨날 북구 주장하시는데 뭐 사실상 북구에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하정우 후보는 일단 기본 팩트라든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계속 틀리는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대통령이 시켜서 나왔다고 하지를 않나. 그다음에 무슨 정청래 대표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빠 발언 안 했을 거라고 뭐 이렇게 발뺌을 하지를 않나. 예. 그건 사실이지. 그다음에 또 무슨 팩트인가요? 그 GRDP를 예. 그 공을 하나 더 붙여. 보좌관이 잘못 써갖고 보좌관이 그거 써준 거를 잘못 읽었다고 하지 않나. 아니 그 본인은 뭐예요 도대체. 다 누가 시켜서 하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누가 잘못해서 하고 그다음에 무슨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이 뭐냐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 국회 들어가서 하겠다 그러고 네. 그럼 도대체가 맨날 하는 건 AI로 교통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AI로 노인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AI로 교육 문제와 주거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AI로 뭘 하겠습니다. 진짜 앵무새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현재 있는 것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면서 그럼 나는 기계 아니면 기계한테 물어보고 기계가 답해줘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계한테 물어봐서 답을 했어야죠. 이거 정청래 대표를 비난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내가 감싸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든가. 그것도 아니고 좀 그러니까 이상해요. 예. 김종혁 최고 같은 분들이 이렇게 욕하고 비판하는 거를 감수하는 게 낫다. 토론에서 실수하는 것보다 마음껏 하네요. 마음껏. 어차피 전략이 그거야 지금. 최고의 두드려 맞아도 나 토론을 못 나간다. 하는 게 낫다. 글쎄. 서울시장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호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오세훈 캠프에서 정원호 후보의 과거 사건들을 계속 파묘를 하면서 총공세를 나섰는데 무려 30여 년 전에 정 후보가 카페에서 일어난 이 폭행 사건을 꺼내들면서 당시 이제 후보가 했던 해명이 잘못됐다. 당시 이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후보가 해명을 했는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그게 아니라 당시 속기록을 다시 확인을 해보니 정 후보가 함께했던 일행이 유흥업소에서 이 여 종업원에게 외박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자 주인을 협박하고 거기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죠. 근데 여기에 캠프도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는 결국에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폭행 전과에서 점점 이런 외박 요구 좀 이런 얘기까지 나타나면서 갈등이 네거티브 공세가 좀 커지고 있는데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평론가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둘 다 진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 견해 차이도 있었고 뭐 여종업원한테 뭐 나가서 술 먹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다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기에는 속기록에 있는 거는 구의원이 이제 뭐 민주자유당 소속이기도 하고 그런 네. 주장을 이제 했던 거고 여기에 법원 판결문이나 아니면 당시의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치적 견해 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없어. 당시에 만약에 네. 이게 진짜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하면은 피의자의 말만 듣고 경찰이 조서를 쓰지 않으면 그 언론 보도는 예. 경찰발이거든요. 그럼 그렇죠. 경찰에서 확인해줘서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런 조서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피 맞은 사람이 야, 얘 이 새끼 야 여자 데려가려고 하다가 한 거지 무슨 정치행위야 뭐 정치가 5.18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런 반영이 어디 당시에 언론 보도에도 그렇고 판결문에도 없어요. 그 얘기인 즉슨 조금 더 정원호 쪽의 해명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가 됐든 잘못했죠. 근데 이제 31년 전 이제 27살 때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네. 모르겠어요. 요즘 20대와 그때 20대는 조금 더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철딱서니가 없었다. 예, 술 먹고 쌈박질을 하고 예. 그 생각 들어요. 김종혁 최고는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이 계속 이제 지지율은 좁혀지고 있는데 정원호 후보의 이런 리스크가
앞으로도 조금 판세에 크게 미칠 것이라고 보이시는지 영향을 어쨌든 영향을 받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왜냐하면 그 이미지와 결합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민주당의 후보들도 보니까 경찰관을 폭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더라. 네. 이런 것들이 야 그럼 뭐야? 그럼 니네는 뭐 공권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거나 경찰관들 아주 우습게 보는 것들이 상습화된 거 아니야? 니들 DNA 아니야? 라는 식의 그런 그 이미지가 형성되면 사실 이거는 보수층으로서는 보수층 사람들은 야 법과 법률 그 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때 당시의 사건은 너무 미스테리한 게 많아요. 그리고 너무 오래전이어서 이게 보니까 구속이 됐었더라고요. 그때는 사전 구속 적부심, 그러니까 처음에 네.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없었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구속됐을 때야. 그러다 아마 구속 적부심이나 이런 걸로 풀려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둘 다 나왔는데 그 정원호 후보는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았고 같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하고 또 최근에는 사실 그 폭행은 내가 주도한 거야라고 얘기했던 비서실장. 예. 이 사람은 아무 처벌이 없었어요. 맞아요. 예. 그것도 이상해. 자기가 폭행에 주도했다는데 예. 왜 이 사람은 처벌 안 받고 정원호 씨가 300만 원 받았을까? 그러고 나서 비서실장은 또 비서실장 그만뒀고 그 자리를 정원호 씨가 올라갔어요. 예. 이것도 뭐지?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저 벌금을 받았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300만 원 벌금 받은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 또 올라가지? 그래서 이게 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예. 야 그거 너 네가 총대 메고 300만 원 이 사람은 안 했다고 그러고 당시 공범인데도 불구하고 예. 다 혼자서 하기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비서실장 가고 그 사람이 물러난 거 아니야 혹시? 뭐 이런 의혹도 제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좀 그 사안 자체는 이것을 대응을 하면서 이거 5.18과 논란하다가 싸웠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던 거여 같고 예. 그리고 두 번째 갑자기 그거 내가 주범이었어 그 사람은 아니야라고 이 사람이 등장한 것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점점 대응을 잘못했다. 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점점 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한데? 라면서 이게 점점 더 파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고 예. 그다음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철근 뭐 그 GTX A 노선 예. 그 삼성역에 그건 상당히 잘못된 거죠. 예. 그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건데 그 공사가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담당자들 이거 처벌 받아야 되고 네. 감시 감독 잘못한 거다. 관리 감독 소홀이다. 이러면서 현대 측에도 계속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로 인한 공사 기간의 연장이라든가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라고 공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자꾸 변명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야 니들이 잘못한 거 지금 덮으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둘 다 약간 좀 양쪽 다 대응이 조금 잘못되는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게 그 정원호 후보 쪽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제기한 문제인데 GTX A 노선의 그 삼성역 구간에 철근이 누락되면서 이 시공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 사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정원호 후보가 처음 제기한 건 아니고 예, 예. 이미 이 사건이 벌어졌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맞고 저는 이거를 조금 심각하게 봐요. 그러니까 왜 심각하게 보냐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정원호 폭행 논란하고 별도로 네. 이게 요 사건을 좀 말씀드리면 GTX가 대부분 예를 들면은 뭐 평택에서도 올라오고 그렇죠. 김포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상당수가 강남을 원하기 때문에 강남 삼성역 지하에 이제 크게 지은 거란 말이에요. 예.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지하 5층인데 이거를 쉽게 얘기를 하면은 기둥을 2개씩을 박아야 되는데 기둥을 하나씩만 박은 거를 뒤늦게 현대건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전문가들이 도면만 보면은 이게 기둥이 1개인지 2개인지 현대건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거를 또 중간중간에 점검을 합니다. 감리를 해요 또. 그러면서 또 다시가 이게 왜냐하면 공사가 크니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쪽쪽쪽쪽 이제 다시 중간 점검하고 그러면 그거 본 사람들 시공한 사람들 도면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걸 실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거 의도가 있다, 고의로 했다고 봐요. 설계,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예. 철근이 2,870개가 빠졌대요 지금. 예. 2개씩 박아야 되는 거야 지금. 하나씩 박아서. 그리고 뒤늦게 서울시한테 작년 10월에 저희 이거 배트를 빠뜨렸는데요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서울시가 받아보고 고민을 한 거. 이거는 제 추론인데. 예. 공사를 중단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원래는 중단을 해가지고 안전 점검을 다시 해보고 그렇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지 이게 여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급했다. 왜냐하면 GTX 이 노선이 10년이 지연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추론하는 바로는 이거를 빨리 해가지고, 원래 올해 지금 이거 개통되기로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오세훈의 치적으로 이것까지 하려고, 야 그러면은 니들이 스스로 보강공사해 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고 올해 4월 달에 국토부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5개월, 6개월의 시차가 있는 거고, 예. 국토부가 보기에는 황당한 거죠. 뒤늦게 보고도 했는데 지들끼리 알아서 이거를 그냥 공사를 강행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네. 오세훈 시장이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큰 문제죠. 이렇게 큰 문제를 왜 보고를 안 해? 그러면 보고를 안 한 놈들 다 잘라야 돼,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제 추론이지만은 이거는 네. 시장 선거를 위해 GTX 개통을 이용하려다가 이 사달이 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 예, 이건 너무 안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다. 예.